세일러문. 세일러문의 변신 시퀀스 자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었지만 6년 뒤인 일본에서 요코하마 미츠테루가 최초의 마법소녀 요술공주 셀리를 만들어낸다. 당시 변신 시간은 20초 안팎이었으나 세일러문으로 넘어오고 나서 거의 2배가량 길어진 40초가 되었다. 엥? 그게 뭔 상관 있나? 사실 이 변신 시퀀스의 길이 조절은 시청자한테 장신구나 의상 같은 디테일을 기억에 남겨 상품을 사도록 설계한 상업적 장치였다. 다시 말해 여자들이 가지고 다닐 만한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무기로 재코딩하여 전투에 쓰이게 전환시킨 구조가 아주 소름 돋는 부분이다. 이처럼 완구 판매와 결합한 변신 시퀀스는 길고 정교해지면서 장르의 표준 문법을 재설계했고 표면적으로는 이성애가 담긴 정상적인 작품으로 보였으나 세밀히 보면 일본의 수동적인 여성성을 뒤엎을 만한 것들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네 후지코. 루팡이 탄생되던 시기인 1970년은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영화계에선 007 같은 첩보물이 흥행하는 시기였다. 달라붙는 가죽 자켓, 과거를 알 수 없는 여자 같은 영화적 클리셰들이 그녀를 완성시켜 주었으며 지금과 달리 당시엔 남녀 간의 심리 연구 같은 건 없었기에 남자의 입장에선 여성이 불가해한 존재로 여겨진 인식을 상징하는 해석도 존재하는데 후지코를 다루는 한 리뷰에선 각 캐릭터들이 그녀를 두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제니가타는 범죄자, 지게는 미친 여자, 루팡은 보물, 고에모는 성녀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결국 파무파탈이라는 건 그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들이 만들어 씌운 것이었다. 캔디의 원작자 나기타 케이코는 어릴 적 좋아했던 빨간 머리 앤을 그대로 모델로 하여 캔디를 구상했다고 한다. 앤셜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순정 만화라는 장르 전체의 문법을 썼는데 앤서니와의 풋풋한 첫사랑, 테리우스와 이별해야만 했던 격정적인 사랑, 그리고 알버트와의 성숙하고 예정된 사랑, 이렇게 세 갈래 사랑을 담아 설계했다고 직접 밝혔다. 고아라는 게 발목을 잡는데도 기죽지 않는 씩씩한 소녀상을 가져왔고 이는 신데렐라 스토리 드라마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캔디형 여주라는 말은 하나의 캐릭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사자의 상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60년이 다 되어가는 일본인의 매주 일요일 저녁을 지킨다. 사자의 상 시공이라는 지표가 생겨날 정도로 별탈없는 잔잔한 일상을 그린 만화면서 흔히 사자의 상을 3대가 한 집에 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정작 작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여성들만 남은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아야나미 레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애니메이션 만화 속 히로인은 대체로 활발하고 명랑한 소녀상이 정석에 가까웠다. 하지만 레이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었고 이런 무표정, 신비 계열 캐릭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예 애니메이션 역사 속의 제5의 계통인 아야나미계라고 분류되기 시작했다. 파급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레이의 무기질적인 아름다움을 입체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PVC 성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보통 피규어에서 감상용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다. 토미에. 한 일본의 평론가는 토미에를 이토준지가 미와 혐오를 의도적으로 결합해 독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종류의 공포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호러 캐릭터는 흉측해서 무섭지만 이번에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출시하는 토미에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톤 자체를 원작의 흑백 톤으로 가져가서 그윽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차가워 보이면서도 신비스러움을 강조하는데 콜라보한 키티와 색대위로 오히려 토미에가 돋보이는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또 갸루 스타일이 하드 갸루였다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코가루 계열로 만들어서 볼 때마다 토미에가 야호를 외칠 겁니다. 어쨌든 그녀는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마주보는 존재로서 압도적인 아름답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의 원인이고 미모가 곧 재앙이라는 공식이다. 그래서 토미에가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토미에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지배하는 쪽이라는 관계구조 자체가 캐릭터의 핵심이다. 아스카 이전에도 츤데레 형태의 캐릭터들은 많이 있었지만 에반게리온이 방영 중이던 1995년엔 츤데레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초 뒤늦게 관련 붐이 일면서 팬덤이 아스카를 그 원형으로 재발견하고 재조명한 케이스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아는 츤데레와는 조금 다른데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승부욕 강한 강캐 이미지지만 실은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수동적 자아를 가진 캐릭터라 현재 뿌리를 내린 츤데레와는 다른 굉장히 무거운 심리적 배경이 깔려있는 캐릭터다. 가사이 유노. 얀데레의 시초를 꼽자면 야마기시 유카코를 꼽지만 얀데레의 형태를 사실상 확정지은 것은 가사이 유노다.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에서 순간적인 표정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밈으로 아직도 소비될 정도로 시각적 상징이 되었는데 얀데레란 무엇인가를 문장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그냥 표정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나중에 자신의 성향이 하나의 사랑이 아닌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의존성이라는 걸 인정하며 표준을 세운 본인이 그 표준 자체를 가장 먼저 부정한 캐릭터였다. 데지코.
네즈코는 아주 놀라운 캐릭터다. 다른 캐릭터들은 모두 애니나 만화에서 탄생했지만 이 캐릭터는 그냥 매장 홍보로 만든 마스코트였을 뿐이었다. 매장에서 나눠준 네컷 만화에서 슬쩍 등장한 게 TV 광고로 이어져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연달아 애니, 심지어 콘서트까지 간단하게 고양이 귀, 트윈테일, 메이드복 같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모의 시장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네컷 만화의 서사도 아니고 세계관의 설정도 아닌 모의 요소 자체를 성립시켜 캐릭터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야기 없이 태어나 이야기 없이도 하나의 소비 문화를 완성시킨 캐릭터였다. 네즈코가 대나무 제갈을 물고 있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인간성이다. 혈기가 된 그녀는 인간을 잡아먹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정신과 영혼을 단련한다. 이에 서양 팬들은 불교의 무건 수행에 비유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물고 있는 행위는 결국 인간성을 붙잡고 있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육악편에서 각성한 네즈코의 신체가 지나치게 성인화되어 이걸 말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은유라고도 한다. 요르포저. 요르는 여자의 기본 무기인 유혹을 내세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무력을 쓴다는 점에서 판무파탈의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비튼 케이스다. 이 캐릭터를 팔짱 끼고 그냥 대충 보고 있으면 이중생활하는 여자,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해 갯모애로 소비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살자와 요르라는 두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요르는 모성애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살인기술이 요리나 육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데 결국 그녀가 가진 모성애가 특별한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매번 아무 미천없이 새로 싸워 얻어내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호시노아이. 기미와 칸페키테 큐교쿠노 아이돌인 호시노아이가 등장하는 최애 아이는 연예계, 복수물, 성장물,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만화는 그냥 대표 장르 하나만 쓰자면 환생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다. 이 만화는 거의 순환 구조로 흘러가는데 주인공 둘이 환생으로 시작하듯 사실 아이도 누군가가 환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설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도 환생 캐릭터들 많았지만 유독 현재 애니계에서 환생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남긴 족적들을 찾도록 만들게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